828년 신라.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흥덕왕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해안을 약탈하는 해적들 때문이었다. 상선을 습격하고 신라인들을 노예로 파는 등 당시 해적은 나라의 큰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던 흥덕왕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본인이 당나라 군대에 복무하여 반란을 진압했으며 이후 상인으로서 큰 돈을 벌었으나 신라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에 분개해 당을 떠나 신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에게 1만 명의 병사를 내어준다면 해적들을 소탕해 신라의 바다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남자의 이름은 장보고, 신라의 장군이자 청해진의 설립자로 동아시아의 해상왕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장보고의 출신과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불분명하다. 학계에 의하면 장보고는 780년대 후반에 전남 완도군 일대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본명은 궁복이었다고 한다. 궁복은 고유어인 활보를 한자로 옮긴 것인데 그 이름처럼 장보고는 유년기부터 활을 잘 다루기로 유명했다. 또한 그에게는 고향 친구이자 의형제인 정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한 번에 50리를 헤엄칠 수 있으며 창술이 뛰어나 용맹함으로는 장보고에 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장보고와 정년은 어렸을 적부터 뛰어난 무예와 용맹으로 고향에서 이름을 떨쳤으나 조국인 신라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장보고의 한미한 출신 때문이었다. 삼국사기에서 출신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장보고는 최하급 귀족인 사두품보다 낮은 평민 출신으로 추정되는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벼슬을 얻을 수 없었다. 이미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신라에서는 큰 재주와 공이 있어도 골품이 낮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 만큼 신라의 골품제는 폐쇄적이기로 유명했으며 그만큼 많은 신라인들이 이에 불만을 품었다. 장보고 역시 그런 이들 중 하나였다. 미천한 출신 때문에 그 능력을 널리 떨치지 못하게 되자 장보고는 신라 바깥에서 답을 찾기로 결심하고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바로 당나라였다. 외국인 전용 과거 시험인 빈공과를 시행했으며 이민족 출신을 장수로 등용하는 등 당나라는 중국 역대 왕조 중 이민족에게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다. 또한 산둥관도와 강소성 일대에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방이 존재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신라인들이 당 조정에 출사했기에 장보고 또한 당나라로 향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신라를 떠나기로 결심한 장보고는 20대 초반인 805년에 정년과 함께 당나라로 향했다. 중국으로 향한 그는 당나라에서 자리 잡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궁복에서 익히 알려진 장보고로 개명했다. 중국식 이름에 따라 궁자가 들어간 장을 성씨로 정했으며 복을 두 글자로 풀이한 보고를 이름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름도 개명한 장보고는 곧바로 서주 일대를 관할하던 군대인 무령군에 입대했다. 학식이 짧아 빈공과를 통한 출세가 어려웠기에 대신 군공을 쌓아 벼슬을 얻을 계획이었다. 고향에서부터 널리 알려진 궁술과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당나라의 성향 덕분에 장보고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군에 입대할 수 있었다. 이때 장보고는 기마술과 창술에도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는데 서주는 물론 중국 전체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었으며 의형제인 정년과 매일같이 창을 겨루며 무예를 단련했다고 한다. 그렇게 군대에 입대하여 무예를 단련하며 장보고는 군공을 세울 기회를 기다렸고 마침내 당에 입국한 지 10년 만인 815년에 그에게 출세의 기회가 찾아왔다. 산둥관도 일대를 장악한 고구려 유민 출신의 절도사인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사도의 조부 이정기는 안록산에 난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시청평 노절도사 신분으로 산둥관도 일대를 점령하고 이후 손자인 이사도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직위를 세습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이후로 당 조정은 이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여 여러 차례 토벌군을 보냈지만 모두 실패하자 자신감을 얻은 이사도는 약탈을 위해 당나라의 영토인 서주 일대를 공격했다. 이에 서주를 방위하던 무령군이 진압에 나섰는데 이때 병사로 복무 중이던 장보고 역시 정년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다. 이때 장보고는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쳤는데 토벌대의 선봉에 서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반란군들을 물리쳤고 이에 이사도의 군은 서주에서 패퇴했다고 한다. 전쟁은 4년간 이어졌으며 계속된 패전의 내분이 일어나 결국 이사도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면서 반란은 막을 내렸다. 이후 반란이 진압되자 조정은 큰 활약을 한 장보고와 정년의 공을 인정하여 그들을 무령군 군중 소장으로 임명했다. 1천에서 5,0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 수 있는 연대장 내지는 여단장급의 장교 지휘였다.
10년 전 신라를 떠나면서 결심했던 그 능력에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겠다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반란이 진압된 지 불과 2년 뒤인 821년에 장보고는 돌연 군대를 떠났다. 당의 큰 위협이었던 이사도가 토벌된 이후 조정은 절도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군축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장보고는 더 이상의 출세가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정령과의 불화 역시 영향을 끼쳤다. 당나라의 기록인 번천문집에 의하면 두 사람은 성공을 다짐하며 함께 당나라로 건너왔지만 이후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끝내 서로를 죽일지도 모르는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결국 좁아진 출세의 관문과 변해버린 의형제와의 관계를 이유로 장보고는 군에서 은퇴했다. 대신 그는 무역으로 눈길을 돌렸다. 바닷가 출신으로서 해상 무역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장보고는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국제무역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업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장보고는 산둥반도 일대에 위치한 신라방에서 지내며 무역상으로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전쟁에서 세운 군공과 전쟁 영웅이라는 명성 덕분에 장보고는 어렵지 않게 신라인들의 신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상업에 뛰어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재물을 쌓으며 일대의 재력가가 되었다. 또한 산둥반도 적산 일대에 적산 법화원이라는 절을 건립했으며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제당 신라인들의 결집을 도모했는데 이후 신라뿐만 아니라 발해, 당, 일본 등지에서 건너온 유학생들과 승려들이 머무는 학문의 중심지로도 기능했다. 이처럼 장보고는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쌓아 신라방 일대의 유력자로 이름을 떨쳤으나 이후 당나라에서의 사업을 전부 접었다. 해적 때문이었다. 당시 이사도와 같은 절도사들의 반란으로 당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자 해안가에 여러 해적들이 활개쳤는데 이들은 교역선은 물론 신라방까지 약탈하여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는 장보고도 포함되었는데 본인 소유의 상선이 습격당하고 재물들까지 빼앗겨 장사의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신라인들이 납치당해 노예로 매매당하는 현실에 장보고는 분노했다. 이전부터 중앙 귀족들의 권력 다툼과 지방 호족들의 반란으로 신라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기에 해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신분의 한계로 신라를 떠나 당나라에 정착하기는 했으나 장보고는 고국에 대한 애정과 신라인이라는 정체성까지 잊지는 않았다. 때문에 같은 신라인들이 노비로 팔려나가는 현실에 눈을 돌리고 혼자 호요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개 상인인데다가 외국인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결국 상업을 시작한 지 7년 뒤인 828년에 장보고는 당나라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신라로 향했다. 더 이상 신라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해적들을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당으로 떠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해적 소탕의 뜻을 품고 신라로 귀국한 장보고는 곧바로 흥덕왕을 찾아갔다. 흥덕왕 역시 해안을 약탈하던 해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장보고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다. 이미 당나라에서의 반란 진압과 무역상으로서의 행보로 장보고는 신라 조정에도 그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다. 왕을 아련한 장보고는 그 자리에서 당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납치해 노비로 삼으니 자신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내준다면 해적들을 신라 바다에서 몰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흥덕왕은 그의 제안을 즉각 수락하며 장보고를 대사에 임명했다. 골품이 없기에 기존의 관직들을 맡을 수 없는 그를 위해 신설한 오직 장보고만을 위한 특별직이었다. 당나라에서 군을 이끈 경험과 무역을 통한 바다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으며 독자적인 세력이 없는 평민이기에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나온 판단이었다. 이후 병사 1만 명의 지휘권을 얻은 장보고는 고향인 완도 일대에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완도는 당시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잇는 해상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무역 중심지로서 완벽한 입지를 자랑했고 삼면이 바다인 덕분에 해적 감시에도 용이했다. 그렇게 완도를 기지로 정한 장보고는 인근의 작은 섬 장도를 중심으로 일대의 성벽과 우물, 부두시설을 건설했다. 장보고의 근거지이자 9세기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할 청해진의 시작이었다. 청해진은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신라의 바다에서 활개치던 해적들을 모두 토벌하겠다는 장보고의 결의가 담긴 이름이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장보고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 병사들을 강군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무역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일전에 흥덕왕에게 장담했던 대로 장보고는 청해진의 함대를 이끌어 신라 일대의 해적들을 소탕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시기에 장보고의 활약으로 신라인 노예 매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렇듯 장보고의 청해진은 단순히 한반도 일대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무역을 주도하며 당대 최고의 해상 세력으로 위세를 떨쳤다. 근거지인 완도는 물론 동쪽으로는 일본 규슈를, 서쪽으로 산둥 반도에 세운 적산 버파원과 중국 각지에 분산된 신라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무역망으로 재편했으며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쌓아 올렸다. 이처럼 장보고가 해적들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망을 완전히 장악하자 당과 신라, 일본 간의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었는데 그동안 천재지변과 해적의 약탈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신라 조정의 재정이 충당되어 서라벌을 중심으로 온갖 보석과 진귀한 물품들이 유행하는 등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또한 일본의 승려엔닌이 당나라의 불교를 배우러 가는 여정을 기록한 입당국법 순례행기에도 장보고의 영향력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할 당시 장보고에게 편지를 써 보호를 요청했으며 적산 법화원에 머무르며 그의 도움으로 당 조정에서 발급한 여행 허가증을 얻었다고 한다. 이처럼 장보고는 당, 신라 무역뿐만 아니라 대일 무역에도 직접 참여하여 해역사라는 무역 선단을 주기적으로 파견했는데 엄연한 사설 선단임에도 그 규모가 마치 공식 사신단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이렇듯 장보고와 청해진의 명성이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지자 각국에서 그의 수하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장보고의 의형제였던 정년도 있었다. 장보고가 신라로 귀국할 당시 정년은 계속 무령군에 복무했으나 이후 당 조정의 군축 정책으로 실직해 하루 끼니조차 있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했다. 이에 정년은 고향 친구이자 의형제인 장보고에게 의탁하려 했는데 과거 둘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음을 알고 있던 지인들은 장보고가 그를 죽일 수도 있다며 정년을 만류했다. 하지만 정년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낫고 하물며 고향에서 죽으니 괜찮지 않은가 라고 답한 뒤 청해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장보고는 정년을 크게 환대하며 예전처럼 대했고 자신의 휘하 장수로 임명했다고 한다. 이처럼 장보고가 해적 토벌을 통한 정예 병력과 무역 독점으로 막대한 재력을 쌓자 신라 조정은 그를 더 이상 한낱 평민 출신 장군이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청해 대사로 임명되며 휘하에 두었던 1만 명의 병사는 사실상 장보고의 사병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해안 전체가 그의 지배 하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청해진 덕분에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으며 국제무역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조정은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장보고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중앙의 권력 다툼에 그를 끌어들이려 시도하는 귀족들의 요청을 전부 거절하고 무역으로 얻은 물품들을 진상하며 조정의 의심을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이렇듯 청해진과 신라 조정은 불안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후 한 사건을 계기로 장보고는 신라 정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신라의 왕족 김우증을 도와 왕위에 옹립한 것이다. 당시 장보고를 등용했던 흥덕왕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왕족 중 한 명이던 김재룡이 희강왕으로 즉위했는데 이 과정에서 숙부인 김균정이 살해당하고 아들인 김우증은 반역자로 몰려 쫓기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김우증은 청해진으로 도주해 장보고에게 의탁했다.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를 주장할 당시 김우중이 재상인 시중으로서 그에게 힘을 실어준 인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도와준 은인을 매몰차게 내칠 수 없었던 장보고는 결국 김우증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왕족이 몸을 맡길 만큼 장보고의 청해진은 독립적이고 강대한 무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희강왕이 재위 2년 만인 838년 1월에 또 다른 왕족인 민해왕에게 시해당하자 김우증은 장보고에게 자신을 도와 부친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장보고는 의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미천한 출신이지만 당신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한 뒤 정년에게 청해진의 절반인 5,000명의 병사를 주며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했다. 장기간의 해적 토벌과 엄격한 훈련으로 단련된 청해진의 병력들은 거침없이 서라벌로 진군했으며 이윽고 달벌에서 10만 명의 서라벌군과 격돌하게 되었다. 상대의 20배가 넘는 압도적인 대군이었음에도 오랜 기간의 평화로 해이해진 신라군은 청해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국 정년이 이끄는 5천 병력에 의해 10만에 달하는 중앙군의 절반 이상이 전사했으며 서라벌이 함락당하고 민해왕은 도주 중 붙잡혀 살해당했다. 이후 김우증은 신무왕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반정의 1등 공신인 장보고는 김유신 이래 처음으로 시급 2,000호를 받고 진해장군, 감해군사라는 직책에 임명되었다. 두 관직 모두 골품이 없던 장보고를 위해 신설된 특별직이었다.
하지만 장보고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에도 불만을 품었다. 반정을 일으킬 당시 자신의 딸을 왕과 혼인시킨다는 약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보고의 입장에서는 왕의 장인으로서 왕가를 안심시켜 기존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신무왕에게는 청해진이라는 강대한 세력을 아군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신무왕이 즉위한 지 5개월 만인 839년에 종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인 문성왕이 왕위를 잇게 되었다. 이에 장보고는 문성왕에게 대신 선왕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왕도 이에 따르려 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 장보고의 신분을 이유로 서라벌 귀족들이 혼인을 반대한 것이다. 태종 무열왕 이래 왕은 오로지 최상위 계층인 진골만이 가능했기에 지역 호족은커녕 일개 평민인 장보고의 딸과 혼인하겠다는 왕의 결정에 귀족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성왕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과 부왕을 왕위에 오르도록 도와준 은인의 약조를 어긴다는 죄책감과 강대한 해상 세력인 청해진을 적으로 돌린다는 부담감이 왕을 압박했다. 하지만 나라의 중추이자 최측근인 귀족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기에 문성왕은 결국 조정의 의견에 따라 일전의 약조를 취소했다. 이와 같은 처사에 장보고는 분노했다. 반역자로 쫓기는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주고 왕좌에 앉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음에도 태생이 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아무리 큰 공적과 세력이 있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조정에 대한 원망이 사무친 결과 장보고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장보고가 이미 반란을 일으켰다 기록되어 있지만, 반대로 삼국유사에서는 반란을 모의하던 중 발각되었다고 한다. 반란 사실이 조정에 전해지자 문성왕과 신료들은 사태에 대응을 두고 고심했다.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기에는 정예 병력인 청해진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반역자를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장보고의 처리를 두고 근심하던 문성왕의 앞에 한 남자가 나서서 자신이 병사 한 명도 쓰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주장했다. 장보고 휘하의 장수인 염장이었다. 염장은 정년이 청해진 병력을 이끌고 서라벌로 진군할 당시 군대의 선봉을 맡았는데, 이후 더 큰 포상을 노려 장보고를 배신하고 조정에 가담했다. 이후 염장은 청해진으로 향한 뒤 왕에게 미움을 사 장보고에게 의탁하러 왔다 말하며 거짓으로 투항했다. 하지만 의심을 품은 장보고가 일전의 약조를 어기도록 가난했으면서 어째서 나를 찾아왔나 하고 물으니, 염장은 그것은 신료들이 한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장군께 의지하려 하니 부디 노여워하지 말아주십시오 라 답했고, 이에 장보고는 의심을 풀고 염장을 맞이했다. 장보고는 평소 부하를 아꼈던 탓에 염장의 말만 믿고 그를 청해진으로 불러들였지만 그것이 목숨을 잃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 염장을 맞이한 장보고는 연회를 열어 그를 환영한 뒤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 틈을 타 염장은 장보고가 차고 있던 검을 빼앗아 그의 목을 베었다. 바다를 주름잡던 해상왕의 허망한 최후였다. 장보고의 사후 휘하 몇몇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전부 조정에 진압당했고, 이후 청해진은 정년이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정년은 장보고만큼의 인망과 통솔력이 없었기에 청해진은 점차 쇠퇴했으며, 5년 뒤인 851년에 정부가 완도 일대의 병사와 주민들을 김제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청해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장보고, 그와 그가 이끈 청해진의 업적은 이후 한중일 각국의 지식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장보고가 바다의 해적들을 소탕함으로써 동아시아 일대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무역이 활발해졌다. 당대인들에게 장보고는 평화를 불러온 영웅이었기에 그의 고향인 신라는 물론 당시의 대국인 당나라와 변방이었던 일본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일본의 저명한 승려인 앤니는 장보고의 보호를 청할 때 그가 세운 법화원 덕분에 일본의 불법이 전해질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으며, 이후 그를 본따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신라 명신상을 제작해 신으로 모셨다. 당나라의 시인인 두목은 번천문집에서 장보고에 대한 기록을 적으며, 나라에 인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 장보고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호평했으며, 의형제인 정년과 화해한 일에 대해서도 인의가 넘치고 해안이 있으니 동쪽에도 뛰어난 인물이 있다 고 평가했다.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 역시 두목의 의견에 동의하여 김유신, 을지문덕과 비견될 영웅이라 평했으며,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그를 명장열전에 실었다. 이런 기조는 조선에서도 이어져 반란을 진압하고 해적을 소탕한 충신이라 높이 평가했으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안정복은 딸을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약조를 어겼으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보고의 반란을 두둔했다.
이처럼 장보고와 청해진은 한중일 삼국의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한국사의 흐름에도 크게 기여했다. 당나라의 도자기가 청해진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장보고는 제작기술 역시 도입해 독자적인 청자를 제작했는데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고려의 걸작인 고려청자로 계승되었다. 문화유산 이외에도 청해진은 사상의 기착지 역할을 했다. 5세기 중국에서 발생한 불교의 유파인 선종은 청해진을 통해 신라로 전파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화엄종을 대체해 백성과 호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기존의 권위와 신분을 중시하던 화엄종 대신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은 민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에 사상적인 배경을 얻은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후삼국 시대가 열리면서 장보고를 멸시하던 신라와 골풍제 역시 막을 내렸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의 바다를 하나로 아울렀고 이를 토대로 해상제국을 건설한 장보고야말로 한국 최초의 세계인이자 이후 있을 한국사 천년에 숨겨진 기여자라 불러야 할 것이다.